21세기 실리콘밸리 IT 산업을 대표하며 미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 약 1792조 원을 넘긴 회사, 바로 애플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57%로 1위, 애플은 28%로 2위를 차지했을 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애플은 유독 한국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갑질로 악명이 높습니다. 광고, 무상수리, 비용 등을 이동통신사에게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같이 갑질하기 좋아하는 기업 애플도 천하에 삼성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여러분, 항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애플이 계약 조건으로 인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판매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에 1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판매량 저조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6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지 못하게 돼 위약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아이폰에 탑재된 중소형 OLED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삼성의 OLED야 워낙 유명하니까 계약하는 건 당연한 듯한데 이 계약 조건이 좀 독특합니다. 애플이 일정 물량을 보장하고 실제 주문량이 이에 못 미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이 부품 공급사에 이러한 계약을 맺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다소 불리한 계약 조건이지만 애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은 애플에게 굴욕적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애플은 2019년 2분기에도 동일한 이유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9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애플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애플이 지급한 보상금은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이 바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잠정 실적에서 2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84.8%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편입됩니다. 당시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준 보상금이 9천억에서 1조 원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은 1조 1,4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업체라는 애플에게 삼성이 보란듯이 한방 먹였고 덤으로 작년과 올해 토탈 2조 원의 위약금도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예상보다 적은 실적을 기록했을까요? 코로나야 애플뿐 아니라 삼성에게도 닥친 상황인데 왜 유독 애플에게 더 뼈아픈 결과로 다가왔을까요? 그 이유는 가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아이폰 11과 달리 OLED 패널을 탑재했으며 가격도 각각 120만원, 133만원으로 아이폰 11 84만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표를 붙여 팔다 보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보상금까지 물어주게 되며 애플이 자존심을 구기게 된 것입니다. 애플은 거래 기업에 일정 수준의 물량 구입 계약을 맺고 전용 라인을 운영합니다. 삼성이 애플을 위해 전용 라인을 빼준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폰을 위한 설비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투자한 만큼 많이 팔려야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많이 팔 자신이 있었을 테니 전용 라인을 요구했고 대신 발주 물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나오면서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세계 OLED 시장 점유율은 73.5%에 달하며 스마트폰용으로 한정할 경우 점유율이 9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용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업체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조 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애플이지만 다른 업체를 찾아볼 엄두도 못 내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애플은 LG 디스플레이 등 다른 업체 제품도 찾아봤지만 BOE는 자사 품질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고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에 납품하고
있으나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애플이 갑, 삼성이 을이지만 삼성의 시장 독주 체제가 이어지면서 갑보다 센 을, 삼성은 슈퍼 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플이 10월 중순에 출시하는 아이폰 12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아이폰 12 맥스, 아이폰 12 프로 맥스 등 총 4종류의 신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아이폰에 모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입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2분기 기대치를 훌쩍 넘어선 실적으로 다시 한번 위기의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 2분기 잠정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8조 1000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제시됐던 시장 전망치 6조 원에서 7조 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는 몇 년째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급감했을 뿐 아니라 분기 기준 판매량이 3억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삼성도 해당 기간 동안 판매량이 20% 가까이 줄며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이같이 애플조차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삼성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삼성은 혁신하지 않아 망해버린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과는 다릅니다. 언제나 혁신의 굶주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에 이은 삼성의 다음 혁신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차 반도체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예상 매출은 146억 달러로 인텔 738억 달러의 20%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인텔을 넘어섰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엔비디아가 1968년 설립된 인텔을 넘어선 것입니다. 매출도 20%밖에 되지 않는 주제에 감히 어떻게 인텔을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미래지향적 사업 목표에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선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인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성장성에선 인텔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래 IT 기술을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IT 업체 프로토콜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시총을 넘어선 것은 이 회사가 IT 질서를 얼마나 빨리 뒤집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현란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회사는 뭐가 다르길래 세계 최초의 CPU 회사 인텔까지 넘어선 것일까요? 창업자 젠슨 왕은 CPU 생산을 계획했지만 인텔의 벽에 부딪혀 그래픽칩, 즉 GPU 개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GPU가 CPU의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점차 고급 그래픽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출의 절반 이상이 게임용 GPU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점점 GPU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엔비디아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가 AI를 위한 GPU를 설계하고 마케팅했던 성견 지명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GPU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왜 GPU가 쓰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센서로 포착된 이미지를 실시간 분석해야 하는데 고성능 GPU가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학습용 슈퍼컴퓨터, 자율주행 솔루션, 인공지능 개발 GPU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해 토요타, 복스바겐, 아우디, 볼보 등 220곳의 업체들의 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 다임러와 함께 10년짜리 프로젝트 추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래를 현재로 만들면서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혁신의 굶주린
기술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잡아야 합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추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반도체 연구 개발 조직에 GPU 전문 설계팀을 두고 자체 GPU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GPU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R&D 조직인 삼성 오스틴 R&D 센터와 어드밴스드 컴퓨팅 랩은 삼성 스마트폰, 자동차용 AP 성능을 높일 차세대 제품 설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GPU 관련 인력 충원에도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고효율, 모바일, GPU 성능 해결, GPU 설계 검증, GPU 시뮬레이터 구동 및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GPU의 용도는 주로 그래픽 연산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삼성이 GPU 설계 역량 향상에 주력하는 1차적인 목적은 GPU가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AP, 엑시노스의 그래픽 처리 성능 향상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대용량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AP에 들어가는 GPU가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GPU 전문 업체 AMD와 협업해 개발한 AP가 곧 출시할 예정인데 성능이 퀄컴이나 애플의 제품보다 뛰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향후 몇 년간 이들 기업의 대립 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운영하는 코어 설계 자산에 널리 사용되는 ARM의 매각설이 나와 여기서도 삼성과 애플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인수 대상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프트뱅크가 골드만삭스와 함께 ARM을 전체 혹은 부분 매각하거나 기업 공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6년 320억 달러의 ARM을 인수했는데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수 당시 인생 최대의 베팅을 했다고 평가하며 ARM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ARM이 매물로 나올 경우 인수액은 약 400억에서 42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건 삼성이건 군침이 도는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선 ARM과의 인수 합병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칩 설계 단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ARM의 IP를 사용하는 만큼 검증된 자산이자 수백, 수천 대를 생산하면서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ARM의 위력은 지난해 5월 미중 간 무역 분쟁 영향으로 ARM이 화웨이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곤욕을 치른 화웨이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RM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GPU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갑질을 일삼는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의 미래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발전은 계속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